서로를 탐험하는 손길, 간절한 입맞춤. 이번엔 입에다 해주세요. 그녀는 뜨거운 그것을 삼켰다. 서울역 전광판 불빛이 번졌다가 꺼졌다. 수많은 목적지가 쏟아져 나왔다가 사라지는 그 무의미한 반복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의 목적지는 오직 하나뿐이었지만 그것은 전광판에 떠오르지 않는 이름 붙이기 어려운 곳이었다. 가방 속에는 막판에 예매한 강릉행 KTX 티켓이 촉촉하게 땀에 젖어 있었다. 집,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공간. 남편과의 마지막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것은 싸움이 아니라 서로를 파고드는 칼날 같은 침묵과 한마디 한마디가 찔러내는 신경전쟁이었다. 넌 항상 그렇지, 수연아. 너 자신에게만 빠져 살지. 그의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집인지, 역인지, 아니면 내 인생이라는 미로의 한 복도인지조차 분간이 안 갔다. 침대칸 열차가 플랫폼에 정차해 있다. 수연은 창가 자리에 앉아 핸드폰을 꺼내보지만 곧장 전원을 끈다. 유리창에 자신의 흐릿한 얼굴이 비친다. 그 얼굴은 나이 들어 보이고 지쳐 보인다. 열차 안은 냉방으로 차가웠다. 창가 자리에 앉아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초췌해졌나? 눈가에는 파인주름, 어깨는 무언가에 짓눌려 축 처져 있었다. 이 얼굴을 보고 남편이 실망했을까? 아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내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않았다. 우리는 같은 집에서 같은 공기를 쉬며 완벽한 무관심이라는 장벽을 쌓고 살아왔다. 열차가 움직이기 직전 한 남자가 다급하게 침대칸으로 들어왔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성진과 회색 트렌치 코트를 걸치고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자리를 찾는다. 그는 수연의 옆자리 창가 반대쪽 자리에 앉는다. 살짝 앉아서 자리를 정리하는 성진. 그는 은은한 비누 냄새를 풍긴다. 값비싼 향수 냄새가 아닌 깔끔한 라벤더 비누 향기. 수연은 창밖을 응시하며 그의 존재를 무시하려 하지만 그의 존재감이 은은하게 다가온다. 기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서울역의 빛나는 불빛들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간다. 그는 50살 즈음 되어 보였다. 차분한 인상에 소탈하게 입은 회색 코트. 그의 주변에서 은은한 비누 냄새가 났다. 낯선 사람과의 동행이 불편하게 느껴질 법도 한데 어째선지 그의 존재감은 공기를 무겁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그 공기 속에 스민 라벤더 향처럼 은은하게 자리했다. 그는 가방을 정리한 후 창밖을 바라보는 내게 조용히 인사했다. 실례합니다. 강릉까지 같은 자리네요. 수연은 조금 놀란 듯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본다. 살짝 고개만 끄덕인다. 네, 그러네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기차는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며 레일 위를 달리기 시작한다. 창밖은 점점 어두워지고 간간히 지나가는 마을의 등불만이 반짝인다. 강릉 자주 가보시나요? 아니요. 오늘은 그냥 바다가 보고 싶어서요. 마음이 답답해서. 말을 꺼내자마자 후회하지만 이미 입 밖으로 나온 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은 끝이 보이는 풍경이 필요하거든요. 바다처럼요. 도시의 건물들 사이에선 길을 잃기 일쑤지만 바다 앞에 서면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으니까요. 그의 말에 약간 놀라 그를 똑바로 바라본다. 정말 그렇네요. 그 짧은 대화가 그의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에 꽂혔다. 나는 그동안 끝도 없이 이어지는 것만 같았던 터널 속을 달려왔던 건 아닐까. 그의 말은 그 터널의 끝에서 반짝이는 빛처럼 다가왔다. 다른 승객들은 대부분 잠들어 있거나 헤드폰으로 영화를 보고 있다. 수연과 성진은 각자 창가에 기대어 앉아 있다. 가끔 기차가 선로를 지나며 살짝 흔들릴 때마다 그들의 팔이나 손이 아주 잠시 우연처럼 스친다. 스치는 순간마다 수연은 미세하게 몸을 긴장시키지만 동시에이지만 위험할 정도로 익숙한 온기를 느낀다. 기차가 깊은 밤의 품으로 들어서자 객실은 고요에 잠겼다. 오직 레일을 달리는 차륜 소리와 가끔 지나가는 반대 방향 열차의 경적 소리만이 침묵을 가르곤 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지만 내 모든 감각은 옆자리로 향해 있었다.
그의 숨소리, 코트 소매가 스치는 미세한 소리, 기차가 흔들릴 때마다 스치는 그의 팔끝의 온기. 그건 마치 잠들어 있던 내 신경 하나하나를 깨우는 전류와 같았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타인이라는 존재의 생생함. 그것은 단순한 끌림 이상이었다. 그것은 내가 아직 살아하고 있다는 증명을 갈구하는 몸부림이었다. 잠이 오지 않네요. 네, 저도요. 혹시 이야기 좀 나눠도 될까요? 아는 사이도 아닌데 갑자기 이런 부탁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냥 오늘따라 침묵이 더 무겁게 느껴져서 무슨 이야기를 아무 이야기라도 좋아요. 왜 바다를 보러 가는지 아니면 왜 서울역에서 힘든 얼굴로 표를 사서 이 열차에 올라탔는지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그는 보는 눈이 있었다. 그는 내가 힘들어 보인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졌다. 집에서 나는 투명 인간이었다. 내 고통은 눈에 띄지 않았고 내 눈물은 공기 중에 증발했다. 제가 그렇게 힘들어 보이나요? 네, 제 눈엔 많이 지쳐 보이더군요. 마치 오랫동안 폭풍 속을 헤엄쳐온 사람처럼요. 수연은 아무 말도 못한다. 눈가가 붉어지고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본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너무 깊이 파고들었네요. 아니요, 괜찮아요. 사실 말씀이 맞아요. 저는 폭풍 속에 있었어요. 아니, 아직도 그 한가운데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자신도 놀랄 정도로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다. 남편과의 삭막한 일상, 서로를 향한 무관심, 대화라는 이름의 신경전, 아이는 없고 그저 흐르는 시간에 끌려다니는 삶. 성진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조용히 집중해서 듣는다. 나는 낯선 남자에게 평생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를 쏟아냈다. 그것은 고발이 아니라 그저 증명이었다. 저는 여기 있습니다. 저는 아파합니다. 제가 보이시나요? 라고 외치고 싶었다. 그는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았다. 그저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침묵은 위로가 되었다. 수연 모든 이야기를 끝내고 어색하게 웃음. 죄송합니다. 이상한 이야기를 길게 했네요. 당신까지 기분 나쁘게 만들었을 거예요.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저에게 그런 소중한 이야기를 해줘서. 저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그것은 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낸다. 그는 20년째 함께한 아내가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집 전체가 투명한 벽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 서로 말을 건네도 그 벽에 부딪혀 흩어지고 서로를 보려 해도 벽 때문에 모습이 흐릿하게 보일 뿐이라고. 함께 있는 게 가장 외로운 일이 되어버렸다고. 가장 무서운 것은 싸우는 게 아니라 싸울 가치도 싸울 힘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저 같은 공간에서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기다리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벽에서 도망치 나왔습니다. 바다라면 그 거대한 앞에서 벽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군요. 우리 참 비슷한 곳에 서 있네요. 그 순간 기차가 커브를 돌며 살짝 심하게 흔들렸다. 나의 어깨가 그의 팔에 부딪혔다. 이번에는 우연이 아니었다. 우리는 그대로 자세를 유지했다. 어깨와 팔이 닿은 채로. 그의 체온이 코트와 옷감을 뚫고 내 피부로 전해져 왔다. 그것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두 개의 외로움이 서로를 찾아 부딪히는 순간이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있었다. 창밖으로는 별이 반짝이는 강원도의 밤하늘이 스쳐 지나갔다. 기차가 강릉역에 도착한다. 동이 트기 시작해 하늘이 회색빛으로 물들어간다. 공기는 선선하다. 수연과 성진은 아무 말 없이 함께 열차에서 내려 아무 말 없이 같은 출구로 향한다. 역을 나서자 차가운 바닷바람이 강하게 불어온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바다를 향해 걷기 시작한다. 우리는 강릉역에서 내렸다. 아무런 약속도 없었지만 우리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같은 방향으로 향했다. 차가운 새벽바람이 코끝을 스쳤지만 그건 오히려 상쾌하게 느껴졌다. 서울의 답답함을 씻어내는 것 같았다. 우리는 해안도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이른 시간이라 사람은 거의 없었다.
파도 소리만이 쿵쿵거리며 우리의 가슴을 울렸다. 끝없이 밀려와는 파도와 하얀 거품. 수연과 성진은 파도를 바라보며 걸음을 멈춘다. 보세요. 끝이 보이는 풍경입니다. 네. 정말 끝이 보여요. 수연 씨. 수연은 그의 이름을 처음 듣는다. 집에 있어도 옆에 사람이 있어도 난 늘 혼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내 목소리가 벽에 부딪혀 다시 제 귀로만 돌아오는 것처럼. 눈가가 다시 붉어지지만 이번에는 감정을 참지 않는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살아도, 함께 잠들어도 우리 사이에는 언제부터인가 유리벽이 생겼어요. 서로를 볼 수는 있지만 닿을 수는 없는. 그의 고백은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정확히 찔렀다. 우리는 똑같은 상처를 가지고 똑같은 도피를 꿈꾸며 이 바다 앞에 서 있었다.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와 모래를 적시고는 물러간다. 부서지고 다시 일어서고 우리의 마음도 그랬다. 수없이 부서졌을 텐데 그래서인지 지금 이 순간 서로의 부서진 조각이 닿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 나도 모르게 그의 손이 내 손을 찾았다. 나는 뿌리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따뜻하고 굳은 손가락 사이로 내 손가락을 살며시 끼워 넣었다. 그들은 어느새 호텔가에 다다른다. 바다가 보이는 한적한 곳의 한 호텔. 두 사람은 호텔 현관 앞에서 발걸음을 멈춘다. 수연의 얼굴에 갈등과 망설임이 스친다. 우리는 어느덧 바다가 보이는 한 호텔 앞에 서 있었다. 안 돼. 여기서 멈춰야 해. 이건 현실 도피야. 내가 증오하는 그 무관심과 다를 바 없어. 수없이 머릿속으로 다짐했다. 하지만 내 손은 그의 손에서 떼지 못했다. 그의 체온이, 그의 존재감이 너무나도 생생하고 실체가 있어서 지금 이 손을 놓으면 다시금 투명한 벽 속으로 홀로 추락할 것만 같았다.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이대로 바다나 더 보면서 걸어 다닐까요? 그의 말에 오히려 결심이 선다. 그가 자신을 압박하지 않는 그 배려가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본다. 아니요. 괜찮아요. 들어가요. 그의 배려가 오히려 나를 밀어붙였다.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게 틀렸다는 것을, 이 순간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이후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내 영혼의 일부가 이미 그와 함께였고 그 조각을 되찾지 않고는 다시는 제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우리는 호텔 현관을 들어섰다. 유리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고 그것은 마치 내 평범했던 인생의 한 장이 넘어가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커튼 사이로 보이는 달빛에 반짝이는 바다. 두 사람의 실루엣. 서로를 탐험하는 손길, 간절한 입맞춤. 모든 것이 침묵 속에서 그러나 격정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번엔 입에다 해주세요. 그래요. 그녀는 뜨거운 그것을 삼켰다. 성진도 더 흥분하여 격정적으로 허리를 움직이고 있었다. 둘은 동시에 절정에 이르렀다. 동시에 포효하는 신음을 같이 뱉었다. 시간이 흘러 커튼 사이로 새벽 햇살이 비친다. 수연이 잠에서 깬다. 옆에는 잠든 성진의 얼굴이 보인다. 그녀는 그를 바라본다. 평온하게 잠든 그의 얼굴. 그녀는 살짝 손을 내밀어 그의 이마를 스친다. 그의 품은 낯설었지만 그 온기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따뜻함이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에게로 다가갔고 그 과정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자연스러웠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의 만남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외로움을 나누는 의식과 같았다. 아침이 왔다. 그는 내 옆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나는 그의 잠든 얼굴을 보았다.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따뜻함은 일시적인 위안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순간이 우리의 현실을 바꾸어 놓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각자의 벽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이 아름다운 순간은 우리 인생이라는 무거운 그림자 속에 파묻히고 말 거라는 것을. 각자 돌아갈 열차를 기다리며 마주 서 있다. 아침 햇살이 플랫폼을 비추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우리는 다시 강릉역 플랫폼에 서 있었다. 그는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를,
나는 좀 더 머물다 가겠다며 그를 배웅했다. 사실은 함께 탑승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다. 서울에 도착하는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완벽한 타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고맙습니다. 어젯밤은 제게 정말 오래도록 남을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저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수연 씨, 꼭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다. 그 말은 이 아슬아슬한 관계에 너무나 무거운 말이었다. 대신 행복하세요라는 말. 그건 축복이면서도 영원한 이별의 인사처럼 느껴졌다. 그의 기차가 도착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깊게 인사하고 기차에 올랐다. 문이 닫히고 기차는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창문 사이로 그의 모습이 점점 흐려지고 마침내 보이지 않게 된다. 나는 플랫폼에 서서 그 기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고 서 있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그것은 슬픔보다는 강렬한 섬싱을 경험한 후의 허탈함에 가까웠다. 수연이 혼자 바다에 서 있다. 그녀의 등 뒤로 파도는 여전히 밀려오고 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보이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맑고 확고해 보인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낸다. 화면에는 남편의 미결제 메시지가 보인다. 그녀는 그 메시지를 보며 잠시 생각에 잠기지만 결국 화면을 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해 크게 숨을 들이쉰다. 어젯밤은 비밀로 묻힐 것이다. 우리의 인생에서 한 페이지를 장식할 금지된 일탈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흔적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 영혼의 깊은 균열을 남겼다. 그 균열을 통해 비로소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나는 알게 되었다. 내가 도망쳐야 했던 것은 남편이 아니라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잃어버린 채 아무런 감정도 희망도 없이 지내던 내 모습 자신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다짐했다. 이제는 내 곁의 사람을, 나와 함께한 지 20년이 넘는 그 사람을 한 번 더 제대로 보기로. 벽을 넘어서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혹시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은 외로움과 상처를 안고 서로를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은지. 이 만남이 주는 교훈은 금지된 사랑의 달콤함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회생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간절한 경고이자 각성이었다. 수연이 돌아서서 걸어간다. 그녀의 발걸음은 막 도착했을 때보다 훨씬 단호하고 무겁지만 결연하다.